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3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 그 집엔 이미 다른 남자의 구두가 들어와 있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 귀국자였다. 반가워야 할 얼굴은 놀란 눈빛과 얼어붙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현관에 놓인 광택 있는 수제화 한 켤레.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우리는 그 순간 이미 알아차렸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소파도 바뀌었고 욕실엔 낯선 남자의 세면 도구가 즐비했다. 신입사원의 구두라며 후배가 며칠 묵었다며. 하지만 내가 15년을 함께 산 여자의 눈동자 흔들림은 다 읽을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뒷모습을 쫓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건 배신에 대한 복수극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로 시작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주방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은커녕 명백한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현관에 멈춰선 채 아직 캐리어 손잡이조차 놓지 않았다. 3년간 싱가포르 지사 설립 때문에 해외에 있었고 복귀 일정은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서프라이즈가 될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은 전혀 내가 기대한 것과 달랐다. 본사에서 갑작스레 복귀하라고 해서 연락할 틈이 없었어. 미안.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현관 구석에 놓인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광택이 번쩍이는 검은색 수제화. 눈으로만 봐도 내 사이즈보다 훨씬 컸다. 대략 275mm쯤? 이 신발 누구 거야? 내 질문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아, 그거? 회사 후배가 며칠 전 술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갔거든. 깜빡하고 두고 간 거야.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원래 직장 동료를 집에 들이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저런 고급 구두가 신입사원 거라고 말도 안 됐다. 나는 더 묻지 않고 거실로 향했다. 익숙했던 공간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소파가 바뀌어 있었다. 전에 쓰던 헐어 빠진 패브릭 소파 대신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파 바꿨네. 언제? 6개월 전쯤. 예전게 너무 낡아서. 시선은 나를 피해 있었고 말끝은 흐려졌다. 그녀는 숨길 게 있을 때마다 눈을 피했다. 나는 그 표정을, 그 눈빛을 너무도 잘 안다. 손을 씻을 겸 욕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낯선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세면대 위엔 독일제 면도 크림, 프랑스산 애프터쉐이브. 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칫솔이 정돈돼 있었다. 지나가던 남자가 실수로 두고 간 수준이 아니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흔적이었다. 이거 뭔데? 내가 묻자 그녀는 황급히 욕실로 들어왔다. 아, 그것도 그 후배 거야. 며칠 묵을 때 썼던 거. 아직 안 치웠네. 나는 아무 말 없이 면도 크림을 들어 가격을 검색했다. 15만 원. 신입사원이 쓸 물건은 아니었다. 요즘엔 명품 좋아하잖아. 애들 돈도 잘 써. 그녀의 변명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쯤 되니 확신이 들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나는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진한 향이 코끝을 찔렀다. 내가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남성 향수 냄새.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이었다. 방 안에서 향수 냄새 나는데?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요즘 유행하는 남성향 방향제야. 처음 써서 양 조절이 좀 안 됐나 봐. 그녀는 급히 창문을 열었지만 그건 방향제 특유의 인위적인 향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채취였다. 나는 조용히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속옷을 정리하는 척하며 안을 살폈고 그곳에서 뜻밖의 물건이 나왔다. 호텔 키카드, 그랜드 하얏트. 로고가 선명했다. 이건 뭐야? 카드를 들자 그녀는 다시 얼어붙었다. 손끝이 떨렸고 숨소리마저 불안정했다. 회사 워크숍 때 받았던 거야. 깜빡하고 못 버렸어.
그랜드 하얏트에서 중소기업 워크숍을 그런 데서 해?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끝나고 동료들이랑 호텔바에 들렀다가 받은 건가 봐. 말은 더듬거렸고 눈동자는 계속 흔들렸다. 진실은 여기에 없었다. 나는 키카드 뒷면을 천천히 살폈다. 날짜와 함께 적힌 방번호 2015 스위트룸.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이건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내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쓰나미였다. 스위트룸인데 회사에서 이런 방까지 제공해?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입술은 떨렸고 시선은 끝내 나를 피했다. 가끔 리셉션에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잖아. 운이 좋았나 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었다. 나는 10년 넘게 호텔 마케팅 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그런 업그레이드는 신혼여행, 기념일 같은 특별한 경우에, 그것도 요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들, 하나같이 2인분, 한 끼 식사에 20만 원이 넘는 금액, 그리고 공통점 날짜는 전부 수요일. 나는 몇 장을 집어들고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건 뭐야? 매주 수요일마다 누구랑 이런 데서 밥을 먹은 거야?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친구들이랑 가끔 당신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워서. 친구? 매주 수요일? 항상 2인분인데?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진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말을 잇는 것이 무의미했다. 나는 3년이라는 시간을 해외에서 가족을 위해 버텼고 매일 야근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매주 수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은영은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지난 15년을 되짚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무엇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렸던 걸까?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다시 서랍 속 물건들을 꺼냈다. 낯선 남자의 광택 있는 구두, 고급스러운 남성 세면도구, 그랜드 하얏트의 스위트룸 키카드, 그리고 매주 수요일 2인 식사의 영수증.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퍼즐 조각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고 머릿속엔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나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 진실은 명확하고 차갑게 밝혀져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평소보다 훨씬 이르게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분주히 화장을 하는 모습이 낯설었다. 립 컬러는 평소보다 진했고 아이라인도 한층 강하게 그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향수가 지나치게 강했다. 늘 은은한 향을 선호하던 그녀답지 않았다.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물었다. 그녀는 거울을 응시한 채 짧게 대답했다. 응. 새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서 아마 늦게 끝날 거야.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끝엔 어색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 집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생각이었다. 나는 곧장 욕실로 향했다. 전날엔 미처 보지 못했던 샤워부스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결국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내가 쓰지 않는 브랜드의 남성용 바디워시. 향은 전날 침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과민한 의심도 아니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흔적이다. 은영이 이런 제품을 쓸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세면대 서랍을 열자 차디찬 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톰 포드 향수. 전날 그녀가 방향제라고 둘러댔던 바로 그 냄새. 30만 원이 넘는 고급 향수.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게 아니라 그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침실로 향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더 깊이 살펴봤다. 서랍장 안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옷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레이스,
실크, 과감한 노출 디자인, 편안함을 중시하던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부 속옷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수입 브랜드, 한 벌에 15만 원. 그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옷장을 열자 백화점 고가 브랜드의 원피스들과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다. 대부분 태그조차 떼지 않은 상태였다. 어떤 옷은 100만 원이 넘었지만 이런 옷을 그녀가 입고 외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옷들은 누군가를 위한 옷이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철저한 선택. 화장대 위에도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15만 원짜리 파운데이션, 8만 원짜리 립스틱, 20만 원이 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녀는 평소 중저가 브랜드만 쓰던 사람이었다. 이건 전혀 그녀답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 묵직한 메탈, 광택, 검은 다이얼. 그건 100만 원대의 시계가 아니었다.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진품이었다. 시계 뒷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KMS.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JW다. 이 시계는 명백히 다른 남자의 것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내게 묻는다. 이제 그만 속아줄 때도 되지 않았냐.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소파 쿠션을 들추자 그 밑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말보로 골드. 은영은 비흡연자였고 나 역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럼에도 담배에는 익숙한 향이 스며 있었다. 전날 욕실에서 맡았던 향수, 그리고 침실에 퍼져 있던 바로 그 잔향.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쓰레기통을 열자 고급 레스토랑의 포장 용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2인분. 포르치니 파스타,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 바닥엔 프랑스산 와인병, 그리고 비워진 샴페인 병 2개. 은영은 원래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저녁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수입 치즈, 하몽, 올리브. 그녀는 평소 이런 걸 절대 먹지 않았다. 이건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취향이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검색 기록을 확인하자 눈앞이 아찔해졌다. 서울 특급 호텔 예약, 이혼 변호사 상담 비용, 재산 분할 시시가 기준, 강남 고급 아파트 매물.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면에 우연히 등장한 방해물에 불과했다. 이메일도 확인해봤다. 받은 편지함은 비어 있었지만 삭제함에선 아직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보낸 사람 KMS. 내용은 없었고 제목만 남아 있었다. 그날 다시 그 방에서 나는 서랍에서 발견한 롤렉스 시계를 떠올렸다. KMS라는 이니셜, 그리고 이 메일. 조각은 점점 맞춰져 가고 있었다. 삭제한 복구 기능을 사용하자 또 다른 메시지가 복원되었다. 수요일 저녁 7시, 평소 장소에서 봐. 이 한 줄이 모든 걸 명확히 했다. 며칠 전 내가 봤던 수요일의 영수증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나는 서류함을 뒤졌다. 통신요금 영세서가 고스란히 정리돼 있었다. 그 안에서 매일 몇 시간씩 통화한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특히 내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집중된 기록. 그 번호를 검색했다. 곧바로 병원 웹사이트에서 확인됐다. 강민수, 서울 강남의 유명 흉부외과 과장. 사진 속 그는 45쯤 되어 보였고 정갈한 슈트와 반듯한 인상,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인물이었다. 기혼, 아내는 박소희,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가장. 숨이 턱 막혔다. 은영과 그 남자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반복적이고 계산된 관계였다. 그가 준 시계, 그녀가 쓴 향수, 옷, 식사, 와인. 모든 흔적이 그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나를 분노케 한 건 따로 있었다. 그도 유부남이었다. 서로 가정을 지닌 두 사람의 뻔뻔함. 이건 감정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었다. 그저 공모자들이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면서도
전혀 죄책감 없는. 나는 그 남자의 아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블룸가든, 강남의 작은 꽃집.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 속 박소희는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이었다. 모든 걸 모르고 있는 평온한 얼굴. 아마 지금도 남편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 꽃다발을 만들며 잠시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같은 피해자끼리 마주봐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나는 멈췄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지켜보고 기록해야 할 시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날 저녁 은영은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 미팅은 어땠어? 응, 잘 됐어. 새 프로젝트 받을 것 같아. 말은 짧고 표정은 무덤덤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회의 분위기부터 동료들 반응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제는 대답조차 피하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하게. 하지만 내 안에선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간 나는 은영의 수요일 저녁 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매번 요가 수업이 있다고 말하며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도 요가야? 응. 요즘 새로운 동작 배우는 중이야.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차림은 운동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몸에 딱 붙는 실크 원피스 하이힐. 진한 메이크업, 그리고 익숙한 그 향수 냄새. 내가 알던 요가를 가는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요가에 그렇게까지 차려입고 가?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래. 갈아입기 귀찮잖아.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내 눈엔 그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다. 진심을 숨기는 사람의 말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그걸 나는 매일 체득 중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선 뒤 나는 코트를 챙겨 조용히 뒤를 따랐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몇 칸 거리를 두고 발소리를 죽이며 따라갔다. 강남역. 요가 학원 방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전혀 망설임 없이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리고 한 호텔 1층 라운지로 들어섰다. 직원의 안내를 받은 그녀는 창가 쪽 카페 자리에 앉았다. 멀리서 지켜본 그녀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엿보였다.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며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다. 그 표정은 기다림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표정이었다. 은영은 매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보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단 하루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무렵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카페에 들어섰다. 정갈한 수트, 느긋한 걸음, 또렷한 인상. 강민수. 사진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 순간 은영의 얼굴이 밝게 피어올랐다.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포옹을 나눴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강민수는 그녀의 손등에 키스를 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그 표정. 내가 15년을 함께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1시간가량 후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고 은영은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기대며 걸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들의 차량을 추적했다. 검은색 BMW SUV, 번호판 서울 12가 3456. 서둘러 메모했다. 30분쯤 지나 차는 강남 외곽의 한 펜션 앞에 멈췄다.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평 리버힐 펜션. 강민수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했고 은영은 익숙하다는 듯 멀찌감치 떨어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더는 볼 수 없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한 지붕 아래로 들어가는 장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했다. 시야는 흐려졌고 숨이 막혔다. 택시 안에서 나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조차 사치였다. 15년을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펜션 앞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손길, 시선, 포옹, 웃음, 악몽처럼 되풀이되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다. 은영이었다. 요가 수업이 이렇게 늦게 끝나?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췄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다. 아,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 좀 늦었지?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은 거의 지워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옷에는 다른 남자의 향수가 짙게 배어 있었다. 친구들이랑 어디서 먹었는데?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름은 기억 안 나. 이야기를 이어갈 의지도 없이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물이 흐르는 사이 그녀의 가방을 열었다. 거기 있었다. 모든 의심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들. 가평 리버힐 펜션 키카드, 사용되지 않은 콘돔, 그리고 강민수가 직접 쓴 손편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보자. 손끝이 떨렸다. 이제는 끝이다.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이제 진실은 단 하나로 수렴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정우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다. 소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감은 묵직하게 전해졌다. 남편의 외면을 감당하고 있는 여자의 무의식이 조용히 그녀를 토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남편이 그녀의 수요일 밤을 다른 여자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가 정우의 아내라는 것을. 꽃다발, 정말 예쁘네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손끝으로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자리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소희는 고개를 들고 잠시 정우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느낀 듯한 표정.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의 아픔을 강제로 들춰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저도 그래요. 소희는 잔잔히 말했다. 이상하게 처음 뵙는 분인데 마음이 편하네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더 깊은 죄책감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거짓을 입고 있었다. 진실을 감춘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결제를 마친 정우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봤다. 소희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소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조용히 웃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던가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수요일에도 이 가게에 계시겠죠?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후엔 시간이 좀 있어요. 정우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마음속에 단단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그날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정우는 가게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한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차창 너머로 봤던 그녀의 얼굴. 담담한 미소 속에 묻힌 외로움. 정우는 알고 있었다. 다음 수요일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었다. 소희의 말에 나는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강민수는 분명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이었다. 한쪽은 가정의 무심한 가장의 얼굴, 그리고 다른 쪽은 내 아내 앞에서 따뜻함을 쏟아내는 연인의 얼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소희는 웃는 듯 물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감지한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은 내게 비수였다. 웃음기 없는 농담이 가장 아프게 꽂힌다. 설마요. 나는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런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모르죠. 남자는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 순간 더는 이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카페 안. 꽃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조용한 골목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 잔잔한 아메리카노의 김이 이내 식어가고 있었다. 소희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킨 뒤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심호흡을 길게 하고 고개를 들었다. 소희 씨, 이 말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있는 영상, 소희 씨 남편과 제 아내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직감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조용히 USB를 꽂았다. 영상이 재생되자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카페 한켠에서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지하주차장에서의 포옹, 펜션에서 함께 체크인하는 장면, 그리고 다시 나온 그들의 흐트러진 모습, 모든 순간이 명백했다. 명확하고도 냉혹한 진실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소희는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어제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각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몰랐던 건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외면했던 거겠죠. 나는 손끝을 꼭 쥐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알려드려서.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 위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다른 이름의 배신, 같은 종류의 고통, 법적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소희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실수도 순간의 일탈도 아닙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소희도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저도 정리해 볼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카페 창밖으로 따가운 늦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대화의 끝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남겨진 미세한 떨림을 보았다. 그리고 내 심장 안에 일렁이는 결심을 느꼈다. 이제 무너뜨릴 차례였다. 그들이 더는 가면 뒤에 숨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전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가렵지 않았다. 소희는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다. 저도요. 하지만 아이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요즘 한창 예민한 시기라.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게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혼자였다면 당장 결단했겠지만 아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땐 단 하나의 틈도 없이 확실해야 해요. 지금까지 확보한 펜션 영상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소희는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남편분 일정, 특히 수요일 저녁에 무슨 핑계로 나가는지, 장소나 시간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눈물 뒤로 감춰져 있던 분노와 결심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협력하죠. 더는 속고 살 수는 없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은밀한 공조를 시작했다. 나는 은영의 행동을, 소희는 강민수의 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남의 동일한 카페에서 만난 뒤 펜션으로 향한다. 단순한 감시로는 충분치 않았다. 무엇이 벌어지는지 그 현장을 증거로 확보해야만 했다. 결국 우리는 같은 결심에 다다랐다. 직접 덮치기로 한 것. 위험할 수도 있지만 더는 뒤에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어요. 소희는 단호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저는 이혼할 겁니다. 저도요. 아이가 있지만 이건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그녀의 말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따스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배신 앞에 선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다음 주 수요일 펜션 인근에서 미리 만나 차량을 추적하고 두 사람이 체크인한 직후 내부로 진입. 결정적 순간을 기록한다. 그날 밤 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집으로 돌아왔다. 은영은 익숙한 거짓말을 꺼냈다. 요가 수업 다녀올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요가 어땠어? 좋았어. 땀 쫙 빼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내겐 이젠 낯설기만 했다. 다음 주도 수업 있지? 물론이지. 매주 수요일은 정해진 루틴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일주일 후면 끝난다. 그 어떤 가면도, 핑계도, 거짓도 더는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전의 날, 아침부터 심장이 요동쳤다. 손끝이 떨렸고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다. 점심을 막 넘긴 시각, 소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남편이 지금 나갔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빨라요.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바로 출발합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장비들을 다시 점검했다.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 겉으론 평범한 펜과 안경이었지만 오늘은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진실의 무기가 될 것이다. 정적. 모든 소리와 숨결이 멈춘 듯했다. 2년. 소희가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당신 그동안 날 몇 번이나 속인 거야. 강민수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명도 후회도 아닌 발각된 자의 공허한 당혹감만이 어지럽게 떠돌고 있었다. 소희는 차갑게 돌아섰다.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이 방 안의 공기조차 역겨우니까 정우는 더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은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침대의 가장자리에서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왜 그랬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시간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우린 힘든 시간도 좋은 순간도 함께 견뎌냈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어?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후회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다. 정우는 시선을 돌렸다. 한 손엔 녹음기, 다른 손엔 소희가 건넨 USB. 이제는 무기가 아닌 마침표를 찍는 증거물일 뿐이었다. 소희 씨. 그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돌아갑시다. 더 볼 것도 없네요. 소희는 한 번 더 방안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모르는 남자와 자신이 너무도 잘 아는 남편이 함께 웃고 사랑을 속삭였던 이 낯선 공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로비를 나서는 두 사람. 밤 공기는 싸늘했다. 펜션을 나선 순간 두 사람은 마치 깊은 물에서 빠져나온 듯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 끝이네요. 소희가 말했다. 정우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없었다. 그런 밤이었다. 이젠 시작이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진짜 삶이요. 적어도 더는 거짓은 없을 테니까.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예약해 둘게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했다. 저도요. 아마 이 정도 증거면 쟁점은 크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각자의 차로 향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들은 더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은영은 수척한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이 앉아 있었다. 정우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않았다. 잘 지냈어? 은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 질문을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정했다. 은영은 시선을 내리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건 카페에서 할 말은 아니지.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이라도 하려고? 아니, 그냥. 은영은 손을 꼬집듯 움켜쥐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많이 외로웠어. 당신이 독일에 있는 3년 동안 나는 매일 혼자였고 어느 순간부터 우린 대화도 없었잖아. 그래서 불륜을 택한 거야? 정우는 조용히 비웃듯 말했다. 그럼 나도 외로웠는데 왜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우린 누구나 외롭지. 그걸 견디는 게 관계야. 그걸 배신으로 택하면 이제 그건 관계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고. 정우의 말에 은영은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그 사람과는 진심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면서 인연을 반복했어? 정우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혼할 기회를 보고 있었잖아. 은영은 놀란 듯 눈을 떴다. 그것도 들었구나. 정우는 차분히 말했다. 다 들었어. 네 입으로. 문 앞에서. 침묵. 잠시 카페 안은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은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어. 그 말에 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처벌받아야겠지. 이미 받고 있는 거잖아. 잃은 것도 많고 앞으로 더 잃을 수도 있고. 정우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증오로 끝내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만든 선택이 만들어낸 끝일 뿐이야.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그 말을 끝으로 정우는 자리에서 떠났다. 은영은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것도 후회를 덜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이는 무력한 실감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 며칠 후 정우는 이사를 마쳤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더는 그 공간이 이로가 되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소희 역시 아이와 함께 별거를 시작했다. 둘은 자주 연락을 하며 서로를 위로했고 같은 고통을 지나온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했다. 정우는 마침내 독일에서의 업무 복귀를 미루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은영은 눈가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한층 초라해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자고 했죠? 정우는 차갑고 짧게 물었습니다. 은영은 시선을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늦었어요.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 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나요? 외로웠어. 당신이 3년이나 없었잖아.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 그래서 그 공백을 다른 남자와 함께 채웠단 말이에요? 은영은 더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자업자득이죠. 은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정우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션에서 당신들을 본 순간 이미 끝났어요. 그날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나눌 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강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되는 요청 끝에 정우는 한번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강민수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상간자 소송만은 취하해 주시면 원하시는 만큼 배상하겠습니다. 정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제발 저에게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습니까? 그 말에 강민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징계면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아요.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대가는 그보다 무거워야죠. 결국 강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와 은영, 양측 변호인이 법정에 앉았고 재판관은 제출된 자료들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불륜이 크게 반영된 듯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정우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공동명의의 주택과 예금의 70%가 정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상간자 소송 또한 정우의 승소였습니다. 강민수는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영은 정우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새로운 인생 잘 살아.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그것이 1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희의 재판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을 확보했고 강민수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강민수는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끝내 자진사직했습니다. 의료계에서의 불륜 스캔들은 결국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개월 뒤 정우는 회사에서 해외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소희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요즘 꽃집은 잘 돼요? 네. 새로 인테리어도 했고 매출도 많이 늘었어요. 아드님은 괜찮나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줘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질 즈음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되면 꽃집에 들러주세요. 새 단장했거든요. 정우는 주말에 꽃집을 찾았습니다. 작고 아늑한 공간은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환한 꽃들 사이로 소희가 반겨주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바꿨네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세요? 소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네요. 당신은요? 저도요. 아이도 있고 사업도 바쁘고요. 그러나 서로의 눈빛에는 미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조심스럽게 식사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의 첫 데이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고 같은 상처를 겪었던 이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함께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소희의 아들이 갑자기 정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아이의 천진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소희가 웃으며 물었고 아이는 말했다.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요.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행복하면 너도 행복하지. 응. 그럼 우리 이미 가족인 거야. 아이의 웃음소리에 두 사람도 따라 웃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강변을 걸으며 정우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린 정말 고생 끝에 만났네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래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